어떤 남자들은 마스크를 너무 잘 써서 그 밑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드레이크의 눈을 들여다보니 광채와 그림자, 두 가지가 보였고 어느 쪽이 더 두려웠는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드레이크 테크놀로지스의 유리문이 부드러운 슉슉 소리와 함께 열리면서 미래적이면서도 무균적인 느낌의 세계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로비는 광택이 나는 표면과 매끈한 선으로 빛났고 모든 디테일은 힘과 혁신을 투영하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거대 기술 기업의 수수께끼 같은 수장을 인터뷰하는 기사는 일상적인 과제였지만 알렉산더 드레이크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그의 존재감은 위험 있으면서도 무장해제된 듯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차림이었지만 저는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린 듯 자신감 있고 사려 깊은 그의 말투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매력의 이면에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훨씬 더 깊은 내면을 암시하는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연약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눌 때 그의 악력은 단단했고 시선은 나를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처럼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불안하면서도 짜릿했습니다. 통제력이 넘치는 남자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리스마로 포장된 모순. 대화는 회사의 비전과 삶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이니셔티브에 대한 논의로 순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더 많이 할수록 제 본능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모든 세련된 말솜씨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답이 흔들리고 어조가 조금씩 바뀌면서 외관의 균열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를 매료시킨 것은 직업적 호기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자성이 있었고 그 복잡함이 제 마음속에 경고음을 울리면서도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첫 만남이 끝났을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취재가 단순히 저널리스트로서의 제 능력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수면 아래를 얼마나 깊이 파고들 수 있는지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그가 얼마나 수수께끼 같은 인물인지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카리스마 있고 명료하며 진정한 이타주의에 기반한 추진력 등 선구적인 기업의 수장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최첨단 혁신을 통해 소외된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면서 선한 제국을 건설한다 는 드레이크 테크놀로지즈의 사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련된 겉모습 이면에는 주저하는 모습, 모호한 답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더 깊은 진실을 암시하는 듯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저를 그와 계속 붙잡아 두는 것은 단순한 직업적 호기심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였습니다. 대화는 점점 더 격렬해졌고 저널리즘적 질문과 개인적인 호기심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그가 회사에 대한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은 거의 자성을 느낄 정도로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모든 세련됨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유산에 대한 충성심과 더 나은 길을 개척하려는 열망 사이에서 갈등하며 기대에 짓눌린 한 남자의 연약함이 스며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본능이 경계를 외치는 와중에도 그는 미친 듯이 인간적이었고 아프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에도 미묘한 불일치라는 위험 신호가 오랫동안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혁명적이라고 선전된 자선 프로그램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자금이 부족해 보였고 보도 자료의 거창한 주장에 비해 그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전직 직원들 사이에서는 세련된 마케팅 캠페인 뒤에 숨겨진 비윤리적인 관행에 대한 이야기 등 더 어두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한 저는 회사 서버에 숨겨진 암호화된 파일에 액세스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드레이크 테크놀로지스가 불법 데이터 채굴 작업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채용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인신매매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폭로가 나올 때마다 저는 알렉산더 드레이크라는 불가능한 모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한 부여에 대해 그토록 진지하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잔혹 행위에 연루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순은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순에 대한 문제입니다.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상을 가진 그 사람 역시 논리를 거스르는 친절과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은 심야에 진행된 인터뷰 세션에서 그는 문장 중간에 잠시 말을 멈추고 눈빛이 부드러워지면서 가끔 내가 충분히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지요? 그 순간 저는 한 회사의 수장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의심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끼기 시작했던 그 남자와 그를 향한 저주스러운 진실들을 화해시키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가 정말 연루된 것일까? 아니면 그가 권력을 잡기 오래전에 구축된 시스템에 갇힌 것일까? 그의 이상주의가 무지나 고의적 실명을 가리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력과 취약성을 이용한 교묘한 조작의 달인인 나를 가지고 놀았던 것일까요?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갈등이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낮에는 단서를 쫓으며 드레이크 테크놀로지의 끔찍한 범죄 범위를 파악했습니다. 밤에는 알렉산더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드러워진 목소리, 향후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할 때 그의 눈에 비친 조용한 결단력 등 알렉산더와의 순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각각의 디테일은 저를 의무와 욕망, 정의와 연민이라는 상반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사이에 커져가는 유대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라 지적, 정서적,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도전을 주었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각도에서 사물을 바라보도록 밀어붙였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변화 능력을 믿는다면 회사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든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정당화에 가깝고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생각이 들어 두려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제가 해독한 모든 파일, 제가 확인한 모든 소문은 알렉산더의 제국, 그리고 제 마음을 둘러싼 올가미를 조여왔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드레이크 테크놀로지를 폭로한다고 해서 부패한 시스템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알렉산더를 파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직업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후, 미아가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한 어두운 조명의 카페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무게를 견디기라도 한 듯 낡은 배낭을 메고 제 테이블로 다가오면서 어깨 너머로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본 사진에서 전직 직원이었다가 내부 고발자가 된 드레이크 테크놀로지스를 떠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엘레나, 그녀는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네, 저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대답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배낭을 열고 플래시 드라이브에 암호화된 파일 더미와 곰팡이와 공포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인쇄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녀는 파일을 제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채용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인신매매 조직, 취약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불법 데이터 채굴 작전 등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이 담겨 있어요. 모두 여기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증거는 끔찍했고 문서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인간의 목숨이 숫자로 전락하고 기회를 가장한 착취가 자행되었습니다. 이 부패가 얼마나 깊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 전모를 보지 못했는지 깨닫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탐욕이 아니라 조직적인 착취였고 자선 활동으로 위장한 잔인함이었습니다. 미아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들을 폭로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폭로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너무 강력하고 손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녀의 절박함이 도덕적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제 자신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죄책감이라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왜 더 일찍 나서지 않았나요?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아래로 떨어졌고 얼굴에는 수치심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라고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제 책임이 아니라고, 다른 누군가가 막아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이제는 노력하지 않으면 제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은 무겁고 가차없이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잔악행위의 타임라인을 짜면서 존재조차 몰랐던 점들을 연결해 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날 무렵 밖의 폭풍은 제 안에서 일어나는 혼돈을 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레이크 테크놀로지에 대해 제가 우려했던 모든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렉산더를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만났고 도시는 눈부신 무관심 속에 우리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경치의 일부인 것처럼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그리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표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알아요. 그가 말하기도 전에 저는 미아가 준 서류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인신매매 고리에 대해서요. 데이터 채굴에 대해서요. 전부 다요. 잠시 동안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어깨가 축 처지고 마스크가 살짝 벗겨져 그 아래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엘레나,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내가 설명할 게 없어요. 나는 내 안에서 갈등하는 감정의 매듭이 뒤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표면으로 솟구쳐 올랐다. 이건 단순한 비난이 아니야, 알렉산더. 이건 사실이야. 범죄야. 그리고 당신도 연루된 거죠. 아니요, 그가 날카롭게 말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공범이 아닙니다. 갇힌 거지. 내가 이걸 원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제국이 어떻게 될지 알면서 이 제국을 세웠다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물들며 부드러워졌다. 난 바꾸고 싶어요. 바로잡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저를 폭로하면 우리가 해온 좋은 일들을 포함해 모든 것이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구한 생명도요. 그의 말은 제 가슴에 주먹을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외치는 제 본능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드레이크 테크놀로지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니셔티브, 진정으로 삶을 개선하는 혁신 등 좋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패와 함께 파괴할 수 있을까요? 진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제게 고정된 채로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허물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좌절과 혼란이 내 안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석함과 연약함으로 저를 사로잡았던 사람, 공포를 감추고도 희망을 불러일으켰던 그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회사의 수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 회사가 한 일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것 때문에요. 그는 얼굴을 움찔거리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보상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엘레나, 우리가 일궈온 모든 것을 버리지 마세요. 아직은 안 돼요. 그의 간청은 날 것 그대로, 그리고 단호하게 우리 사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저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그가 미워졌습니다. 의무인가 욕망인가?
정의인가 연민인가? 옳고 그름의 경계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흐려졌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누군가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알렉산더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배신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드레이크 테크놀로지스의 범죄를 폭로하는 것은 단순히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이 산산조각난 피해자, 진보를 가장해 착취당한 지역사회,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제 자신의 정직성을 위한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안다고 해서 결정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미아는 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감정의 폭풍을 뚫고 나오는 목소리로 제 앵커가 되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어요.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 아파트에 앉아 흩어진 문서와 암호화된 파일에 둘러싸여 있었고, 드레이크 테크놀로지의 잔혹행위의 증거가 우리 사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제 눈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이 제 속을 강타했습니다. 단순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 하지만 그 말은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미아는 이미 침묵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하는 것에 대한 고통 등 악몽 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미아는 제가 이 악몽을 멈출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움이나 의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밤이 되어 바깥 세상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아파트의 고요함이 숨막히는 담요처럼 제 몸을 감싸는 순간, 저는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회사에 대한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미소가 부드러워지던 모습, 탐욕이나 유산에 물들지 않은 진정성 있는 모습이었죠. 가족의 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화하고 싶다고 말할 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를 악당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인신매매와 데이터 채굴에 연루된 기업의 수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고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제 내면의 일부를 끌어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배신과 공존할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쌓았던 모든 것을 대변하는 사람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자신의 행동 또는 무행동, 이 그토록 많은 고통을 초래한 사람을? 그것은 마치 벼랑 끝에 서서 의무와 욕망이라는 두 가지 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될 필요가 없었다면 어떨까요? 알렉산더가 진정으로 변화를 원했다면 어떨까요? 마지막 대화 중 알렉산더의 호소가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고 싶어요. 바로잡고 싶어요. 그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자신과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저를 조종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의 말 속에 진실이 있었던 걸까요? 문제는 더 이상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예리했던 제 본능이 감정에 휩싸여 무뎌진 느낌이었죠. 모든 증거는 드레이크 테크놀로지를 폭로하면 부패한 시스템을 해체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에 대한 기억은 모두 다른 진실을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최악의 악행을 저지른 것 이상의 존재이며 가장 가능성이 희박한 곳에서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아의 경고로 인해 직면하게 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할까요? 사랑이 악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니죠. 사랑은 잘못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괴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사람의 인간성을 보게 하죠. 그래서 이 선택이 불가능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를 선택한다는 것은 진짜
희귀한 것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혼자 앉아 커피 테이블 위에 쌓여 있는 서류 더미를 바라보면서 저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아예 오지 않을지도 모르죠.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저널리스트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저를 정의할 것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를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다음에 일어날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인가 배신인가? 정의인가 연민인가? 진실 또는 희생. 각각의 선택은 저를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끌었고 저는 그 중간 어딘가에 발이 묶인 채 다시 굳건한 땅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은 마치 꿈이나 악몽 속에 들어선 것처럼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기자회견장은 기대감으로 들썩였고 기자들과 카메라 기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꽉 들어차서 그들의 웅성거림이 정전기처럼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연단에서 마이크를 조정할 때 손이 살짝 떨렸지만 저는 심호흡을 억지로 했습니다. 몇 주 동안의 조사, 불면의 밤, 도덕적 혼란의 정점을 향해 달려온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이 순간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자 제 목소리는 안정되었고 제 자신도 놀랄 만큼 권위 있는 목소리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저는 펜을 노트북 위에 올려놓은 기자들의 시선을 마주하며 인류에 대한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진보의 등불로 가장한 기업, 드레이크 테크놀로지스의 진실을 폭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불법 데이터 채굴 작업과 채용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인 문서, 이메일, 재무 기록이 담긴 슬라이드를 클릭해 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불신이 분노로 바뀌면서 군중들 사이로 숨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알렉산더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그가 회사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잔혹 행위에 연루되어 있음을 암시하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저 멀리서 당국이 조직 내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기 위해 서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 제 눈은 알렉산더라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의 부재는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에 짓눌려 공허한 아픔으로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을까요? 배신이나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광란의 순간이 펼쳐지는 동안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연단에서 물러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깜빡였습니다. 당신은 항상 나보다 강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5단어는 그 어떤 비난이나 고백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화나 비통함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그가 저를 그렇게 본 거죠. 하지만 정의와 연민 사이에서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을 때 강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여전히 그렇지 않았죠.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알렉산더는 회의장뿐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사라진 듯 했습니다. 드레이크 테크놀로지스 본사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으며 개인 소지품은 마치 오래전부터 실종 계획을 세운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당국은 감시 영상, 통화 기록 등 그를 찾을 수 있는 모든 단서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림자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 말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제국을 직접 해체할 용기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죄책감을 인정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 즉 내가 관계보다 의무를 선택함으로써 넘은 선, 즉 우리 사이의 분열을 인정하는 말이었을까요? 저는 답을 찾기 위해 마지막 대화를 머릿속으로 되풀이했습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때 저는 표면적으로 갈라진 틈에도 불구하고 굳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변화할 수 있다고, 아무리 결점이 많고 복잡한 사랑이라도 구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는 답이 없는 질문들만 남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진정으로 변할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저를 가지고 놀았던 걸까요? 그리고 그의 비밀스러운 메시지는 작별 인사였을까요? 아니면 도전이었을까요?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드레이크 테크놀로지를 폭로하는 데는 대가가 따랐다는 점입니다. 물론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대가로 저는 사람들이 최악의 악행도 이겨낼 수 있다는 연약한 희망과 믿음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는 아파트에 혼자 앉아 알렉산더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이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첨부된 문서에는 드레이크 테크놀로지스 내부의 잠재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문서가 있었는데 그가 개인적으로 작업하고 있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저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실패한 곳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일을 닫으면서 눈물이 앞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결심과 옳고 그름의 경계에 그어놓은 모든 선이 더 이상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의 사라진 행동은 명확함이 아니라 여운이 남는 의심으로 가득 찬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내가 변할 수도 있는 사람을 죽였을까? 아니면 매력과 이상 뒤에 숨어있던 괴물을 막은 걸까요? 해답은 연기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제가 넘은 경계가 우리 둘을 돌이킬 수 없이 변화시켰고 그 결과를 영원히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박수는 공허하게 느껴졌고 찬사는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홀로 앉아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먼 별처럼 깜빡이는 동안 드레이크 테크놀로지스를 무너뜨리고 그 잔혹한 그물을 폭로한 기자를 영웅으로 칭송하는 헤드라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승리의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이나 인정보다 더 무겁게 제 선택의 대가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미소, 목소리, 빛과 그림자가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의 얼굴이 꿈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파괴한 걸까? 아니면 가면 뒤에 숨어있는 괴물을 막은 걸까? 저는 약자를 보호하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부패한 시스템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의심은 한밤중에 잔인한 진실을 속삭이듯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진정으로 변화를 원했다면 어떨까요? 그가 물려받은 유산 이상의 무언가가 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항상 나보다 강했습니다. 분노나 비통함이 아니라 체념과 거의 감탄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찢어 놓았습니다. 낮에는 제가 밝혀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리기로 결심하고 옹호 활동에 몸을 던졌습니다. 저는 입법기관에서 증언하며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근로자 보호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제 마른 의원과 활동가 모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한 청문회에서 저는 내 안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잃지 않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탐욕이 인간의 존엄성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방안은 동의의 함성이 터져나왔지만 그들의 환호는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혼란과는 동떨어진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 밑바닥에는 제가 겪었을지도 모르는 삶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조용한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순간, 저는 그와의 대화를 되풀이하며 결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답을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력과 연약함을 이용해 저를 조종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내 안에 무언가를 보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던 걸까요? 질문이 저를 갉아먹으며 놓아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긴 하루의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문 앞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알렉산더가 사라지기 전에 저에게 보낸 문서 사본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드레이크 테크놀로지스 개혁을 위한 아이디어와 소외된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프로그램 스케치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그의 손글씨로 쓴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곳에서 당신은 여전히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쪽지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자 그의 말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것이 그가 작별 인사를 하는 방식이었을까요? 아니면 함께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싸움을 계속해달라는 도전이었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생존자들이 제게 연락을 취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상기시키며 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아픔은 남아 있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알렉산더와 제가 나란히 서서 서로를 갈라놓는 대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미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림자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의 열광은 잦아들었고 저는 고독하게 그 여파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이 일을 패배가 아닌 승리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랑과 배신, 정의와 연민, 진실과 희생. 매번 선택의 기로에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끌려갔고 그 중간 어딘가에 발이 묶여 다시 굳건한 땅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를 믿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마땅한 피해자들에게, 욕망보다 의무를 선택한 제 자신에게도요. 그리고 어쩌면 괴물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알렉산더에게. 새벽녘 해변은 텅 비었고 세상은 아직 어스름한 황혼의 색조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맨발로 차가운 모래 위에 서 있었고 리드미컬하게 부딪히는 파도의 소리가 주위의 정적을 가득 채웠습니다. 파도마다 과거의 조각들을 실어 나르며 끝없이, 거침없이, 무관심하게 다시 앞으로 굴러가기 전에 광활한 미지의 세계로 끌어당기는 듯했습니다. 그 소리는 혼돈 속에서도 새로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최면에 가까운 차분한 소리였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알렉산더가 보낸 구겨진 쪽지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접고 펴서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악을 정당화하지는 못하지만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의 말이 저를 괴롭혔던 이유는 변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면죄부가 아니며 잘못을 지우거나 피해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둠이 뿌리내린 곳에 연약하지만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평선 너머로 햇살이 부서지기 시작하자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 메모를 꺼내 들었습니다. 황금빛 빛이 물 위로 쏟아져 내리면서 회색빛 바다의 따뜻한 줄무늬를 그렸습니다. 끝과 시작, 그림자와 빛 사이에 멈춰 있는 순간이 왠지 모르게 어울린다고 느꼈습니다. 드레이크 테크놀로지의 범죄로 산산조각 난 삶, 타락한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진 신뢰 등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실의 무게 아래에는 다른 무언가가 남아 있었는데 바로 상황이 다르게 흘러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조용한 아픔이었습니다. 첫 햇살이 파도 꼭대기에 입맞춤하는 순간 저는 부서지는 파도 위로 거의 들리지 않는 말을 혼자서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하지만 진실은 희생을 요구한다. 제가 찾고 있던 것은 용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범죄를 폭로하는 일은 부패한 시스템을 해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랑과 정의, 구원의 복잡한 문제와 마주하게 했습니다. 내 안에 얽히고 설킨 감정의 그물망에 대한 간단한 해답도 깔끔한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파괴했을까요? 아니면 매력과 이상 뒤에 숨은 괴물을 막았나요? 저는 몰랐고 앞으로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짐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짐을 짊어진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나아간다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겠지요. 알렉산더의 마지막 메시지는 사과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변화는 가능하다는 도전으로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진실은 고통스럽더라도 후회 대신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고 해안가에서 돌아섰습니다. 바람이 제 얼굴에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날카롭고 살을 애는 듯했지만 저는 그 바람을 환영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앞에는 불확실성, 제가 내린 선택에 의해 정의되지 않은 길이 놓여 있었지만 그 대신 제 안에서 불붙은 목적에 의해 형성된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이야기가 제 결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저는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고 빛을 향해 나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치유는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곧 파도 아래로 사라질 발자국을 남기며 해변을 떠나면서 저는 작은 희망 하나를 품었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악을 정당화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실은 희생을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진실 사이 어딘가의 가능성, 즉 이전의 잔해에서 새로운 무언가, 더 강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여정 내내 저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그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한 질문, 즉 쉬운 답이 없는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사랑은 배신과 함께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까요? 알렉산더에게는 고통스럽게 모순되지만 두 가지 모두 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잔혹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었고 친절함과 연약함을 엿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특성과 그의 회사가 초래한 피해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랑은 잘못을 용서해주지는 않지만 잘못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이 있는 곳에서도 인간성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공감과 책임감은 제 안에서 또 다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알렉산더의 호소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바꾸고 싶어요. 그 말을 믿었나요? 일부는 믿었거나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감을 위해 정의를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약속이나 의도가 아니라 행동을 취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운 일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종종 속일 때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알렉산더는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까지 매력과 신념을 섞어 가면을 잘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드레이크 테크놀로지를 폭로하면서 범죄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복잡한 층위도 발견했습니다. 진실은 흑백이 아니라 지저분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알렉산더에 대한 모든 것을 진정으로 이해했는지, 아니면 어떤 진실은 여전히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이야기는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서 책임감과 연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도덕적 뉘앙스의 이야기입니다. 배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의구심과 씨름하면서 부패를 척결했다는 사실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은 항상 명확함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의란 완벽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